화학원의 많은 개념 중에서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문제화되고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화학원을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강 우리 생활 속의 화학에서 암모니아가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고, 최초의 합성 섬유인 나일론이 인류의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고, 콘크리트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인류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탄소 화합물 중에서 메테인 CH4 분자식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고요. 분자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LNG 액화천연가스의 주 성분이죠. 에탄올은 C2H5OH 이렇게 분자식을 가지고 있고 생긴 모습은 이렇습니다. 술의 주 성분이고 당을 발효시켜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용액은 중성이고요. 소독용 알코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CH3COH 분자식을 갖고 있고 분자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코올이 발효돼서 아세트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산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띱니다. 그 다음에 식초에 이용되고 있죠. 2강 넘어가겠습니다. 화학 식량과 몰. 자,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이렇게 표기하게 되죠. 이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나머지는 상대값이라는 것. 아보가드로 수는 NA로 표시하게 되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를 뜻하고 요만큼 모여 있으면 그 물질이 1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것 아주 중요한데요. 질량이 주어져 있으면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물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을 이용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질량 나누기 화학식량 하면 물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기체인 경우에는 그 기체의 부피를 1몰의 기체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0도씨 1기압일 때는 22.4리터인데 보통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22.4라는 값보다는 그냥 T도씨 1기압에서 24리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자, 이 개념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3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단원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의 질량 총합과 생성물의 질량 총합은 같다. 질량 보존 법칙이죠. 화학 반응식의 이 개수비는 반응 몰비와 같고 기체인 경우에는 반응 부피비와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단원에서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용액의 농도에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몰 농도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이건 리터가 됩니다. 밀리리터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분의 용질의 양, 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밀리리터는 리터로 고쳐서 사용해야 되겠죠. 자, 실제로 이 문제들은 밑에 있는 이 공식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몰 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해주면 용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 농도 용액을 만들 때는 부피 플러스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죠. 표시선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용액을 희석했을 경우에 희석을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몰 농도가 다른 용액을 혼합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그 혼합 전에 두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의 합과 같다. 이 내용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강 넘어갈게요. 원자의 구조 57페이지. 자, 음극선 실험이 나오고 있는데 음극선 진로에 바람개비가 회전을 함으로써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음극선이 플러스 극으로 휜다는 점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이용해서 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원자를 표시할 때 이 원자는 일단 원자라는 이 표현 자체에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습니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양성자수가 곧 원자 번호가 됩니다.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동위원소에서 평균 원자량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소의 평균 원자량은 질량수가 10인 붕소의 원자량에다가 그 원자의 존재 비율을 곱해주고 그리고 11인 질량수가 11인 붕소의 원자량에다가 그 원자의 존재 비율을 곱해주고 이것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강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에서 71페이지. 자, 주 양자수는 n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보통 1s 오비탈, 2s 오비탈 이런 데 앞에 이 숫자들이 주 양자수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s 오비탈은 공 모양, 구형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 구형의 다른 표현이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자, 그리고 2s 오비탈과 1s 오비탈이 있을 때는 2s 오비탈이 크다. p 오비탈은 R형 모양으로 생겼다. 생긴 모양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교육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방위 양자수입니다. L로 표시하게 되고요. 부양자수 또는 방위 양자수라고 교과서에 나오는데 교과서마다 좀 달라서 가로 방위 양자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방위 양자수의 경우에는 0, 1, 2 이런 값들을 가지게 되는데 0인 경우에는 s 오비탈입니다. 1인 경우에는 p 오비탈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양자수 ml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나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서 s 오비탈인 경우에는 이 자기 양자수가 0일 수 있습니다. 다른 p 오비탈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s 오비탈은 딱 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소 원자의 경우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이 주 양자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다. 3이면 또 다 같다. 그런데 1보다는 2가 크고 3이 더 크다.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이 더 크고 2p 오비탈이 더 크고 3s, 3p, 4s, 3d 이 순서 여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자 배치를 하게 될 때 세 가지 규칙 있죠. 자, 싸움 원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한 개 오비탈의 스핀 방향이 같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해당 안 되는 것, 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난 것, 여기 두 가지 예시 보시면 같은 스핀 방향을 갖고 있는 전자가 한 개 오비탈에 같이 들어가 있죠?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3개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 2개 이상은 스핀 방향이 같은 게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전자 배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건 들뜬 상태도 아니고 불가능한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훈트 규칙의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때는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가 배치된다는 건데 이런 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이게 훈트 규칙에 잘 맞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같은 2p 오비탈 3개 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갈 때 따로따로 홀 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 배치되는 것이 바닥 상태에 해당합니다. 훈트 규칙에 잘 적용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들뜬 상태에 해당합니다. 자, 통합과학부터 나오고 있는 원자과 전자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원자가 주어졌을 때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온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이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하고 그 원자에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먼저가 되겠죠.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자, 요거 여기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혼자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홀 전자 수인 경우, 특히 2주기, 3주기 사실 반복되는데 리튬부터 네온까지 홀 전자수 10, 1, 2, 3, 2, 1, 0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강 원소의 주기적 성질 보겠습니다. 89페이지. 주기율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 주기율표를 어디까지 외워야 되느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원자 번호 20번 칼슘까지는 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로젠은 브로민과 아이오딘까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유효핵 전하. 자, 여기도 유효핵 전하는 이 앞에 이런 말들이 항상 딸려 나오게 되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가 큽니다.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변화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같은 족의 경우, 세로줄이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집니다. 같은 주기인 경우, 가로줄이죠.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이유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인 경우에는 양이온이 되는 경우에 이 양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작습니다. 음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큽니다. 그리고 나트륨과 염소는 같은 주기죠. 같은 3주기입니다. 그렇죠? 같은 주기 원소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비교했을 때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다. 자,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등전자 이온이죠. 이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2주기 원자들의 이온 반지름, 요 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원자 번호 13번보다 원자 번호 8번의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변화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족, 세로줄이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같은 주기, 가로줄이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증가한다. 여기서 대체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밑에 나와 있는 이렇게 그냥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런 경향성, 전체적인 경향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자,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여러분들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리튬부터 네온까지 요거는 한 번 더 그려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2 이온화 에너지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 제1 이온화 에너지로부터 한 칸 오른쪽 위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내면 되겠죠. 7강 이온결합 물질 108페이지에 보면 자, 공유결합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런 공유결합 물질들은 전기전도성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흑연은 예외적으로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죠. 자, 그리고 물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서 안정한 형태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성입니다. 8강 공유결합과 결합의 특성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음성도의 주기성이 나옵니다. 전기음성도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하고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감소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주기적 성질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다고 치면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것이 앞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죠.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요. 지금 전기 음성도도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게 되죠. 자, 그리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게 뭐가 있었나요? 원자 반지름이죠. 원자 반지름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그리고 또 유효핵 전하의 경우에 같은 주기에서 비교했었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가
크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의 극성을 보면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면 극성 공유결합. 자, 이때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전자를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소의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이야기합니다.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통합과학 때부터 나왔지만 이 공유전자쌍이 몇 개이고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이고 하는 것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문제에서 강력한 힌트죠. 분자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주기 원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 원소들은 분자가 만들어졌을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아세트산과 에탄올의 구조식. 이 구조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9페이지 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 비교한 이 표에서 이 전기전도성을 이용해서 이 물질이 이온결합 물질인지 공유결합 물질인지 금속결합 물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체, 액체에서 고체는 전기전도성이 없다가 액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것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들이죠. 자, 고체, 액체 다 전기전도성이 없다.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에서 전기전도성이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경우도 있죠. 흑연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자, 9강 142페이지. 자, 이 분자들은 여기 이 수능 특강에 나오고 있는 분자들은 여러분들이 이 구조나 루이스 전자점식 이런 것들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중심 원자에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그 분자의 구조는 직선형이고 예를 들면 BeF2, CO2, N, HC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심 원자에 세 개의 원자가 결합된 경우 평면 삼각형을 분자 구조로 가지게 되죠. BCl3, CH2O, 폼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BCl3 같은 경우에는 평면 삼각형인데 결합각이 딱 120도에 해당하게 되죠. 중심 원자에 4개의 원자가 결합된 경우 모두 다 똑같은 원자가 붙어 있으면 정사면체, 다른 원자가 끼어 있으면 사면체형이라고 하고 이러한 예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1개 있고 결합 원자가 3개 있는 경우 삼각뿔형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되고 대표적인 예로 NH3, NF3, PCl3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심 원자가 비공유전자쌍 2개, 결합 원자 2개를 가지는 경우 구분형으로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물, OF2, H2S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함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렇게 H3O 플러스 이온, NH4 플러스 이온, 이 이온들의 구조도 함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3O 플러스의 경우에는 삼각뿔형, NH4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형. 그리고 결합각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CH4 같은 경우에 결합각이 109.5도, 그 다음에 NH3 같은 경우에 결합각이 107도, H2O 같은 경우에는 104.5도 이렇게 해서 비공유전자쌍이 늘어나면서 결합각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자의 극성, 무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인데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경우에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돼서 무극성 분자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 이런 원자들이죠. 이런 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극성 분자로 나타나게 되고요. 밑에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BeF2, BCl3, CH4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이 되죠. NH3, H2O 같은 경우에는 극성 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극성, 무극성을 찾아내면 용해성을 이용해서 이 물질들을 판단하거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됩니다. 10강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에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이산화 질소와 사산화 이질소의 평형, 이 실험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증발에 있을 때 또 평형이 나오고 있는데,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시점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응축 속도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질 때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물에다가 설탕 덩어리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포화 용액이 된다면 그때는 용해 속도와 속출 속도가 같다. 이렇게 해서 이때 용해 평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의 자동 이온화도 아주 중요하죠. 물은 그 안에서 아주 적은 양, 이렇게 자동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이 반응식 알아두시고, 모든 물에서 이 H3O 플러스의 몰 농도와 OH-의 몰 농도의 곱, 이것을 물의 이온화 상수 KW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게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KW는 1.0 곱하기 10^-14제곱이고요. 순수한 물에서는 이 H3O 플러스와 OH-의 몰 농도가 같습니다. 이 값이 같으려면, 자, 이 값은 각각 XX라고 한다면 X 곱하기 X, X제곱이 1.0 곱하기 10^-14제곱이 되니까 이 값 한 개 한 개들은 1.0 곱하기 10^-7제곱 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H 계산식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pH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의 몰 농도,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의 몰 농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25도에서는 pH와 pOH 합이 14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용액이 산성인 경우에는 이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1.0 곱하기 10^-7제곱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아까 H3O 플러스의 몰 농도와 OH-의 몰 농도 곱이 1.0 곱하기 10^-14제곱으로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크면 얘는 작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 값보다 커지면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한 pH는 7보다 작고 pOH는 7보다 크다. 자,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이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가 큰 값으로 나타나니까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작은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pOH는 7보다 작고 pH는 7보다 크다. 11강 산염기와 중화 반응에서 일단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에서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아레니우스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들을 이야기하고요.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 산은 양성자를 주는 물질,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 그래서 이런 반응식이 있을 때, 자, 물의 경우에 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 H2O가 H3O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H 플러스를 받아야 되겠죠? 양성자를 받는 물질로 작용했다. 즉,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HCl 같은 물질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NH3를 만났을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자, H2O가 지금 어떻게 변했냐? OH-로 변했습니다. H 플러스를 주었죠. 얘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화 반응 양적 관계 문제도 한 문제가 나오게 되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H 플러스와 OH-가 1대1의 몰비로 반응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다뤘던 물의 자동 이온화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신경 쓰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사실은 요거 가지고 문제를 다 내지만 굉장히 어렵죠. 자, H 플러스와 OH- 중화 반응하고 남은 이온이 뭐냐에 따라서 혼합 용액의 액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계산하는 공식 NMV는 N-M-V-.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 적정에서 꼭 사용되고 있는 실험 도구 뷰렛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펫과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고, 여긴 콕이 요 밑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꼭지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산의 함량 구하는 것, 중화적정을 이용해 가지고 자, 요때도 아까 나왔던 NMV는 N-M-V- 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예로 지금 이 책의 184페이지에 요렇게 식이 주어져 있네요. 자, 마지막 12강 199페이지. 자, 산화수 규칙은 지금 이거 일일이 다 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산화수는 다 산화수 규칙에 따라서 산화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산화수를 이용해서 산화환원 판단하는 것이 제일 쉽죠.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 이때 산화되는 물질에서 증가한 산화수 합은 환원되는 물질에서 감소한 산화수의 합과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계산을 이 개수를 계산해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산화수가 변하는 원자가 없으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자신이 산화되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합니다. 이거 잘 구분하시고, 산화환원 반응식의 완성이라는 건 이게 사실 개수 맞추는 거예요. 이 개수 맞추는 것을 아까 산화수를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개수 맞추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던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주고 그 뒤에 산화수 변화 없는 원자들의 수를 또 같도록 맞춰주는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특성 그리고 뭐 예시 이 정도로 지금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발열 반응은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은 경우 열이 발생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고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크고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작다. 대표적인 예로 연소가 있습니다. 연소, 불 나는 거죠. 흡열 반응,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이런 경우에는 열을 흡수해서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학생들 경우에는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을 흡수해서 그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 물질도 같이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크고요. 밑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발열 반응의 예시, 액화, 응고, 연소, 그다음에 손난로 따뜻하게 하는 거죠. 흡열 반응의 예시, 기화, 융해, 광합성, 냉각팩 차갑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 이 내용들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문제는 지금 있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꼬우고 꼬아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더 디테일한 내용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